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야 돼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 거랑 과거에 중동아랍이랑 수많은 북아프리카 국가에 미국이 쳐들어간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최근에 바이든이 베네수엘라 그리고 사우디에 가서 석유를 좀 가져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동안 바이든이 사우디 욕을 많이 했거든요. 사우디가 이제 미국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바이든이 옛날에 대통령 하기 전이나 초기에 사우디 욕을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를 바이든이 방문을 하긴 하는데 사우디 왕이나 왕세자를 안 만나기로 되었다라는 보도가 요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실무진들끼리만 쇼부를 보고 끝날 것 같은데 모르죠. 사우디가 석유를 증산해줄지 증산해줄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 간다요가 뉴맵이라는 책 광고를 받았던 광고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 영상 보면은 사우디가 미국이 증산을 해달라고 했을 때 증산을 거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우디가 그 예전에 석유값이 너무 폭락했을 때 다 같이 미국을 포함해서 러시아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석유가 지금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 너무 저렴해졌으니까 다 같이 감산을 하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모든 나라들이 그거를 제대로 협의를 안 합니다. 대부분 사우디한테만 니네가 증산 감산해라. 사우디 니들이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빡쳐가지고 사우디가 그냥 우리도 시장에다 맡길 거고 우리도 증산 감산 안 할 거니까 이제 니네 두고 봐라.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바이든이 얘기하는 것처럼 증산을 해줄지 가능성이 지금까지만 보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정말 좀 기가 막혔는데 러시아의 석유나 천연가스를 가격 상한제 법안을 도입하고요.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미국이. 이게 뭔 말이냐면은 러시아의 석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비싸게 팔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가격을 딱 요 정도 이상에서는 러시아가 못 팔게 하려는 그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근데 저게 의미가 뭐냐면은 러시아의 석유나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고 그냥 덮어두겠다. 대신 러시아가 너무 비싸게 팔지는 않게 하겠다라는 게 요지예요.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석유 가격이 워낙 폭등하고 지금 인플레가 오면서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인플레가 오면서 러시아 제재가 오히려 미국의 재살 깎아먹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국제 정치를 잘못 판단한 거죠. 사실 안타깝게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러시아를 이번 기회에 개박살을 한번 내고 푸틴도 끌어내리고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미국이 러시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죠. 친해진다. 아니면 경제나 사회를 개판으로 만들어서 푸틴이 끌어내려지게 하는 거. 그중에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이제 두 번째를 이제 택한 건데 두 번째를 택했으나 지금 두 번째 때문에 문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세계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에 허덕이고 있고 경유값이랑 휘발유값이 3,000원의 코앞이냐 뭐 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미국의 두 번째 방식은 지금 조금 시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한동안 기름값이 쉽게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고 러시아가 석유나 천연가스는 계속해서 잘 팔게 해 좀 풀어주는 이런 방법은 있겠는데 그러면 미국이 너무 면이 없습니다. 진짜 등신 소리 들어요. 미국이 그러면. 지금까지 러시아 욕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미국 아닙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자기들 인플레이션 때문에 러시아의 제재를 석유랑 천연가스만 풀어줄게? 가오가 너무 안 살죠 그러면. 오히려 본인들이 사서 지금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자, 그러는 와중에 드디어 EU가 우크라이나를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이 됐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언론의 잘못도 크고요. EU 가입의 후보국 지위를 부여한다는 거를 EU 집행위원회가 권고합니다. 권고! 뭔 말이야 이게? EU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요. 수많은 기구들이 합해져 있고요. 그중에 EU의 집행위원회는 그냥 하나의 기구일 뿐이에요. 근데 EU 집행위원회가 권고를 했다는 얘기는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 EU 전체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이런 것들을 합해놓은 그런 기구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EU를 대표하는 기구인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마냥. 근데 유럽연합 EU는 의원 내각제 마냥 100% 의회로 돌아갑니다. EU는요, EU 의회로 돌아가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집행위가 백날 뭐 정부고 뭐고 대통령 격이고 뭐 그딴 거 다 상관없고 걔네가 백날 떠들어도 의회에 가가지고 그게 오프콜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요새 그 EU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인 폰데어 라이엔이 뭐 있죠. 이 아줌마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의 EU가 이 후보국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건요. 그냥 요 정도로 보면 돼요. EU라는 유럽연합 내부에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에 가입시키고 싶은 그런 여론이 어느 정도는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우크라이나가 EU 가입되는 건 당연한 거겠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지금 유럽연합 국가가 27
개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연합의 의회, 국회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저 가입국이 되냐 안 되냐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크라이나가 EU의 가입 후보 국가가 되느냐, 후보국 지위가 된다는 거는 후보국이 되어야만 EU에 가입하는 거를 심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심사조차 안 되는 거보단 심사라도 받는 게 좋은 거잖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저 후보국 지위가 되는 것조차도 유럽연합 국가 27개 국가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EU 정상회의, EU에 포함된 27개 국가의 정상, 이런 사람들이 똘똘 모여가지고 27개의 국가 대통령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만, 그래야만 우크라이나가 가입되는 것도 아니고 후보국이 되어서 드디어 심사가 시작된다, 그 정도라는 거죠 지금. 즉 지금 마치 수많은 여론 아니면 분위기상 우크라이나가 EU에 아예 가입이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또 뉘앙스를 풍기는 게 또 있어요 지금.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을 때 이런 얘기가 좀 유행이었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할지 안 할지는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결정해야 될 권리 아니냐, 주권이다 이 말이야. 그건 오케이야.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가입이 되는지도 봐야 돼요. 근데 가입하려면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가입될 가능성도 없는데, 그 가능성도 없는 그 나토 가입을 계속해서 얘기해서 러시아는 어그로가 끌렸고 쳐들어오기까지 했다는 거죠. 지금 국제정치학자분들 중에 겁나가지고 돌 맞을까봐 얘기 안 하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하도 돌을 쳐던지니까 우크라이나 편 안 들어주면은. 굉장히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학자들만 봐도 우크라이나가 굳이 가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나토라는 기구에 가입하겠다는 얘기를 굳이 구태여해서 러시아가 쳐들어오기까지 됐으니, 물론 쳐들어온 건 잘못된 겁니다만 그 쳐들어올 명분이 나토 아닙니까? 그 쳐들어올 명분이 나토라는 걸 우크라이나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미국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면서도 쳐들어오든 말든 우리는 우리 얘기할 거다라면서 그냥 국민들 죽든 말든 한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국제정치학계에 꽤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가입이 될 만한 거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학자분들이 쓴 논문들을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EU에 가입 후보국이 된다 한들 가입 확정이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건 자기들의 주권으로 하는 건 맞는데, 달리 말하면 기존의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과 EU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도 자기들의 주권으로 가입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는 주권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우크라이나만 주권이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을 테니까요. 무조건 우크라이나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착하고 좋은 거고 우크라이나의 행동은 틀림이 없고 잘못이 없고 러시아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한 거로만 만들고 싶으니까요. 간다요는 항상 지금 누누이 요 몇 달째 얘기해왔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저런 어떤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 패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행동은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우크라이나도 잘한 게 별로 없다라는 거. 뭐로 잘한 게 별로 없다? 국제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국제정치나 외교당국자들이 제대로 없었다라는 거로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조차도 난 들더라고. 우크라이나에 제대로 국제정치를 공부한 외교당국자들이 있었음에도 정치꾼들이 하도 부패해서 이래야 국민들이 좋아해. 우리 지지율 올라가.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정말로 부패한 국가들 중 하나인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터키를 EU에 안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터키가 나토 국가인데 자기 국가가 제대로 건실하게 국제정치를 수행하거나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나토나 EU에서 적당한 선에서 화합의 장을 이끌려고 노력을 안 하는 국가들은 웬만하면 이제 추가로 안 받아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EU가 터키를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토에서도 터키가 스웨덴, 핀란드 나토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죠. 지금 자기들 국내 정치 문제, 쿠르드족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스웨덴, 핀란드가 쿠르드족 지지한다고 쟤네는 나토 가입 받아주면 안 된다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터키가. 나토든 EU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입을 하면 그 가입을 한 만치 가입한 기구에 소속된 다른 국가들과 화합의 장을 열고 협의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혀야 돼요. 근데 국내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너무 극단적인 거에 심취해 있거나 정치꾼들이 너무 포퓰리즘이나 이런 개소리만 하고 있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개소리들로 국민들을 선동해 오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국가들을 과연 나토나 EU가 받아줄 가능성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가입을 하려는 국가의 국민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이지 않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을 지지해야 하고, 이런 정치 문화라던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EU나 나토에 가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나라들이 EU나 나토에 들어오면 피곤한 거예요. 기존의 가입국들 입장에서. 그래서 함부로 안 받아주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새삼 지금 2022년에 와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를 그렇게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하던 러시아의 푸틴이 6월 17일 우크라이나가 EU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도 얘기해줬어요. EU는 군사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 안 한다. 경제협력체나 이런 거에 가입하는 건 누구든지 주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뭐. 푸틴이 저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자기들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사고 싶으면 누구든지 너희들의 주권으로 우리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거야 로 첫 번째로 들렸고요. 둘째로 자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 어떤 명분,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게 아니라 군사동맹이라던가 이런 거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함으로써 생기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수작전을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 우크라이나의 극단적인 세력들, 자기들은 뭐 나치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조져놓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걸 지금 명분으로 삼고 있잖아 러시아가.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중국이 한반도 특히 남한과 일본의 국방력 상승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2021년에 바이든과 문재인 정부가 만나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립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에 의해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푼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드 배치 때처럼 중국이 펄펄 뛸 줄 알았는데 웬걸?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주권대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푸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해요. 단 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남한이 푼 게 중국 안보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안 돼. 요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중국이? 한창 홍콩 문제, 대만 문제, 티베트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 특히나 미국이 중국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중국이 앵무새처럼 항상 얘기하던 게 있어요.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에 간섭하지 마라. 내정 간섭하지 마라. 근데 다른 나라가 지들 멋대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푼다고 하는데 주권 드립을 지들이 또 거기에는 또 개입을 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래서 국제정치에서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푸틴이 전쟁 명분으로 세운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푸틴이 지금 전쟁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뭐예요 지금? 경제적인 거 상관없고 군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가가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가 러시아의 명분입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러시아가 얘기하는 게 솔직한 얘기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러시아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솔직한 얘기로 틀린 건 아니에요. 저번에 러시아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구두로라도 1990년대에 쇼부를 본 게 있었단 말이야. 통일 독일, 동서독이 통일되고 나서 독일 전체가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합니다. 동서독이 나토에 가입하고 그 이상으로 폴란드, 오스트리아를 넘어서서 발트 3국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까지는 더 이상 나토가 동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국이 얘기를 해요. 물론 그걸 구두로 얘기했지. 근데 여기서 구두로 얘기한 거를 그냥 쌩까도 그만이고 문서화 안 했으니까 쌩까도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또 애매한 게 뭐냐면은 계약서를 써도 찢으면 그만입니다. 국제정치 역사를 보면 계약서를 써놓고도 찢은 전례가 너무 많아요. 구두로밖에 말로밖에 안 했으니까 안 지켜도 상관없는 거 아님? 이런 얘기는 할 의미가 없다 별로. 왜냐면 구두로 했든 계약서를 썼든 안 지키면 갈등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또 여기서 이런 얘기 하겠지. 왜 그거를 주권이 있는 수많은 국가가 있는데 그걸 미국이랑 러시아가 왜 그걸 지들끼리 사인을 하느냐, 구두 계약을 하느냐, 이런 얘기하면 대화가 안 통하죠. 주권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미국한테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합니까? 주권이 있는데 왜 다른 나라들의 말에 맞춰주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주권이 있는데 왜 사형제도를 폐지를 했죠? 주권이 있는데 왜 한미 FTA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국제정치에 주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의 논리로 흘러가는 게 국제정치라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만 내가 얘기를 한 건데 다른 나라도 수많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제정치를 공부하면 그 주권이라는 개념이 참 무용지물이구나, 유명무실하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있으나 마나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국제정치 공부하다 보면 주권이 있으면 자유롭게 내가 모든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출과 경제권을 가지고서 협박하고 군사력을 가지고 협박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이 세상에서 주권 드립을 친다라는 게 얼마나 그 무식한 소리입니까 도대체. 주권이 너무나 중요하고 주권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너무나 맞는데 주권만 앵무새처럼 떠든다고 세상이 주권대로 돌아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뉴스를 봐도 동태눈깔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 어떠한 지식을 얻을 때도 동태눈깔로밖에 흡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국제정치를 전공을 안 했더라도 누구든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푸틴은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는 거에 대한 명분을 그 얘기를 명분 삼는 거예요. 미국이랑 나토가 분명히 1990년 초에 더 이상 동진 안 한다고 했는데 왜 또 동진을 했느냐. 지금 발트 3국까지 우리가 눈 감아줬다, 폴란드까지 눈 감아줬다, 이제는 우크라이나까지 올라고? 안 된다. 이 얘기가 다른 서방 진영 국가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안 통하긴 해요. 지금 푸틴이 얘기하는 그 명분이 객관적으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너네 우크라이나 쳐들어간 건 잘못된 거임 이러면 그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명분이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죠? 문제는 여기 안에선 통한다는 겁니다. 푸틴은 국내 정치적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의 내부의 분위기는 러시아도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쳐들어간 건 잘못된 건 알겠어. 그러나 러시아보다 미국이 더 나빠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러시아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잠시 이 얘기부터 할게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는 무조건적인 미국바가 너무 많습니다. 국제정치에 무조건적인 바가 어디 있어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김일성이가 쳐들어왔었고 중공군이 쳐들어왔었고 미국과 유엔군이 들어와 줬었고 남북한 대치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애국 보수 반중 친미 미국이 최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맞죠. 반대로 토착 외구 세력이 있다면서 미국이 아직도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주권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망상에서 빠져나와서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돼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다는 명분이 뭡니까? 미국이나 서방 진영이 안보 위협을 가지고 러시아의 코앞까지 우크라이나까지 올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막아야 된다라는 게 명분이란 말이야. 자,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 캐나다가 친러시아 국가가 됐어. 러시아가 만든 안보기구에 이제 캐나다가 들어간대. 그래서 미국이 캐나다에 쳐들어간대요. 러시아와 중국이 만든 그 안보동맹에 캐나다가 들어가서 굉장히 강력한 안보 위협을 우리가 느껴서 캐나다에 우린 쳐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때 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야 돼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 거랑 과거에 중동아랍이랑 수많은 북아프리카 국가에 미국이 쳐들어간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거 하나는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에만 쳐들어가요. 미국은 골라서. 사전 작업을 또 해요. 북아프리카와 중동아랍에는 독재자가 많다. 걔네들은 비민주적이고 테러리즘도 많고 무장단체도 많고 무슬림들이 많고 문제가 많아. 즉 미국이 쳐들어가는 건 괜찮아. 똑똑한 거죠. 지금 중동아랍에 몇십 년 동안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요르단에 미군이 3,000명, 이라크에 2,500명, 쿠웨이트에 13,000명, 카타르에 13,000명, 아랍에미리트에 5,000명 아직도 투입하고 있어요. 뭔 소리냐면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부가 들어서서 만약에 반정부군이 생겼고 친러 정부가 세워져서 서로 싸우는데 친러 정부가 러시아한테 군대 좀 보내주세요 한 거랑 지금 중동아랍에 미군이 깔려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미국을 까고 싶다기보다도 러시아든 미국이든 강대국들이 지금 해온 짓거리들은 비슷비슷하다 이 말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간 건 비난받아 마땅하죠. 사우디 밑에 예멘 있거든요. 예멘에 사우디가 개입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미국이 뒤봐줘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멘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말을 하겠지. 아 독재자가 많으니까 거긴 테러리스트도 많고 사우디는 지금 독재자 아니에요? 아랍에미리트는요. 카타르는 싱가포르는 얼마나 많은 독재자가 있는데 이란이 1979년에 이슬람 혁명 일어나기 전에 1979년까지 독재 국가였습니다. 그때 친미 정부였거든요. 어떠한 말을 해서도 빠져나갈 수 없어.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국제 정치들을 볼 때 대부분 지금 가슴으로 보는 거야. 버즈가 부릅니다.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지금까지 똑같은 짓거리들을 반복해왔다라는 걸 우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짓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가슴으로 상상력과 망상으로 그 둘은 다르대. 국제정치 환경을 지금 볼 때 러시아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동일선상에 두고서 봐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물론 미국과 더 가까워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함부로 러시아나 중국이랑 또 쌩까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해. 미국만 특별히 제가 뭐 더 미워해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간다유 채널에서 무슨 러시아 까면 좋고 뭐 우크라이나 까면 좋고 미국 까면 좋고 그런 짓을 하지 마. 나는 뭐 누구 더 까면 좋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러시아가 하는 짓거리든 중국이 하는 짓거리든 미국이 과거에 했던 짓거리든 대영 제국이 과거에 했던 짓거리든 다 비슷비슷한 게 있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 비슷비슷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꼭 이런 말이 또 튀어나와요. 미국이 쓰레기인 걸 누가 모르냐. 그래도 러시아와 중국이 전 세계 패권 가졌다고 생각해봐라. 그거보단 미국이 잡는 게 낫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좀 잠깐 유행하던 말이거든요. 개나 소나 지금 저 말만 앵무새처럼 항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단극체제일 때 할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단극체제의 세상이 점차 아니게 되어가는데 그걸 모르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지가 미국만 빨고 싶고 중국이랑 러시아 북한 욕하고 싶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저게 단극체제가 뭐냐면 하나의 국가가 너무나 압도적인 초강대국인 상태를 단극체제라고 합니다. 어떠한 국가든 어떠한 국제기구든 저 국가한테 감히 개길 수 없는 상태, 그게 단극체제예요. 그리고 1991, 2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실제로 이 전 세계에는 단극체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기 시작하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더니 동맹국들과 미국의 관계가 와해되기 시작하고 러시아는 경제제재 당하니까 중국이랑 붙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은 단극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지금 단극체제로 봅니까? 미국이 혼자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전 세계의 패권을 중국과 러시아가 잡는 것보다 미국이 잡는 게 낫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수 있냐고. 지금 단극체제 세상이 아닌데 점차 더더욱 아닐 겁니다. 단극체제가 점점 희석되고 있어요. 지금 벌써 러시아나 중국보단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 게 더 좋은 거다? 그러니까 미국 짱! 이 짓만 하면서 세상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란 얘기야. 지금 이제는 단극체제가 오히려 국제정치하기 편해요. 단극체제가 아니면 아닐수록 우리나라 같이 중간에 껴있는 나라들이 국제정치하기가 힘들어져요. 지금 왜 대한민국이 국제정치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까? 단극체제가 아닌 거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단극체제가 아니고 다극체제로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자원도 없고 수출주도형 국가에 게다가 고령화 노령화의 저출산까지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는 이런 국가가 지금 단극체제라고 자기들만의 망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눈 닫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앞으로 이러한 다극체제가 된다는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절대로 특정 국가만을 하나만 초이스해서 쫓아갈 수 없는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미국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유럽연합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동아랍의 눈치도 봐야 돼요. 석유나 자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눈치도 봐야 돼요. 그리고 러시아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자원의 양 평가액이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러시아입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중동아랍이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 망해야 된다, 러시아 나가 뒤져야 된다 이러는 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보고도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추월하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제조업 기업들 개박살 나거든요. 진짜 그 제조업 기업들 망했으면 좋겠어? 제조업이 망하고 거기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이제 실직이 되면은 자영업도 이제 돈을 덜 벌게 되고 나락으로 가거든요. 나락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전 세계는 양극체제였죠. 그리고 소련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급부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나 이런 게 점차 현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소련 때 너무 개판이었거든요. 그 다음 유럽연합이 자기들끼리 더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다극체제로 가고 있다. 물론 아직은 그래도 다극까지는 아니야. 근데 다극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가 있지. 요 정도로 얘기하는 학자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미 다극체제로 왔어. 미국이 경제제재를 하니까 러시아가 오히려 중국과 손을 잡고 가려고 해. 어떤 사람은 새로운 형태의 양극체제로 봐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새로운 형태. 왜냐면 국가가 세 개잖아요. 근데 양극체제라는 거지. 근데 간다요는 이미 다극체제로 좀 가고 있고 굉장히 많이 왔다. 좀 이렇게 보고 싶어요. 앞으로 전 세계가 점차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당선되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이 폐쇄주의, 보호무역주의, 자국민 우선주의 같은 걸 더욱더 강력하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생기냐면은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요. 전 세계 경제가 어렵고 그 나라의 실업률이 너무 높고 자국 내의 사회 문제가 너무 만연하니까 우리나라 문제도 많은데 무슨 다른 나라랑 뭘 하느냐라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정책들이 지지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앞으로 미국이란 국가도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셀프로 다른 나라와 좀 엮여있는 걸 풀어 헤치고 자기들 우선주의로만 갈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만의 어떤 공동체 같은 거를 공고히 하고 자기들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프랑스라는 국가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미국이고 나토고 지랄이고 우리 유럽연합 국가들끼리의 군사 동맹체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미국만 믿고 살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유럽 국가들끼리 따로 만들고 프랑스가 거기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그게 프랑스에도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극체제가 지금 눈에 훤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다극체제로 가는 길목에서 우크라이나가 EU에 지금 가입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는 과정을 알고 갑시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